응급의학과의 최석재 선생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뇌졸중의 마지막 신호를 알려주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자주 보는데요.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가족과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자신의 죽음을 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는데요. 70대 여성 환자분이었어요. 네. 혼자 지내시다가 잠을 자던 중에 뇌출혈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 마비가 왔는데 너무 심하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를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의식저하도 같이 왔고 결국은 며칠 지나서 이웃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하고 아이고. 찾아와서 문 따고 들어가서 그제서야 발견이 돼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환자분을 뵀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한참 지나서 이 뇌부종까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환자실에 올라가셨다가 사망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사시는데 70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항상 들으면 걱정되고 전화했는데 한 두어 번 안 받으면은 겁이 막 덜컥 나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혼자 사실 때는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셨는데 간병사랑 같이 환자들이랑 있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편안해지신 거예요. 다행이다. 안심도 되겠다. 네, 보호자도. 그래서 치매가 엄청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마음에서 오는 게 얼마나 이 몸을 힘들게 하는지 그것도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결국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이요. 혼자 생활을 해요. 혼자 있는 동안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뇌졸중이 오잖아요.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골든타임을 늦게 지나서 이렇게 오거나 심지어는 이제 고독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망한 상태로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몇 시간일까요? 골든타임이요? 네, 3-4시간? 4시간? 자, 우리 패널분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일단 이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3시간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빠르게 도착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거든요. 이 안에 적절한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검사를 빨리 마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동맥을 통한 시술을 통해서 혈전 제거술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 방법을 할 경우에는 골든타임 최대 6시간까지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혈전 제거술이 안 되는 병원이면은 정맥 혈전 용해술이라는 걸 하거든요. 주사로다가 온몸에 있는 혈전들을 다 녹이는 주사를 쓰는 거죠. 근데 요거는 출혈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4시간 반 안에 시술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는 시간, 해당과 연락하는 시간, 결정하는 시간까지 다 고려를 하면 3시간 이내에 적절한 응급실로 들어가서 검사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3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 골든타임 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치료 결과가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60대 남성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 화장실로 가던 중에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오른쪽 팔도 힘이 안 들어가니까 못 일어나고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급히 119 신고를 다행히 한쪽 팔로 하셔서 실려오셨는데 검사해 보니까 이제 왼쪽 중대뇌 동맥에 뇌경색이 왔던 상황인 거죠. 다행히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오셨기 때문에 응급실로 도착하자마자 동맥을 통해서 들어가서 혈전 제거술을 잘 마치셨고요. 덕분에 후유증 없이 입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뇌졸중 위험이 특히 높은 사람을 딱 관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뇌출혈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후유증이 남게 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왜 뇌출혈이 생겼을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한 달 동안 의미로 네. 이 약을 끊었더라고요.
어떤 약일까요? 그냥 바로 생각나기는 혈압약이에요. 혈압약이에요. 저희 아, 엄마도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약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렇게 했어요. 마음대로 했다가. 그러다가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엔 지금은요. 밥보다 약을 꼬박꼬박 드세요. 그게 완전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네, 이분에게 뇌출혈이 생긴 원인 바로 고혈압약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고혈압약은 그 조금 끊었다고 우리가 뭐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조금 우리가 끊었다고 혈압약을 네. 이제 먹게 되는 계기는 혈압이 이제 140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혈압약을 먹게 되잖아요. 혈압약을 먹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우리가 식생활을 바꿔서 혈압약을 안 쓰고도 혈압이 낮아지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혈압약을 늘려가면서 생활 습관을 안 바꾸시는 분들이 이쪽 아니라 사실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런 분들은 나중에 혈압약을 끊어보면 혈압이 200이 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정말 언제든지 혈관이 터질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이 환자가 혈압약을 끊고 나서 응급실에 왔을 때는 이미 210에 120으로 혈압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였습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혈압인데 혈압약을 끊었으니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혈압약을 왜 끊었나 이제 환자분께 여쭤봤더니 이제 진료비, 약값 이게 부담이 돼서 어머. 괜찮을 것 같아서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혈압약을 먹어가면서 버텼다는 건 그 혈압을 우리 혈관 내벽이 버텨가면서 그거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혈관벽이 내피가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화가 생기고 이러면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약간의 혈압만 가해져도 이 내피의 손상이 확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혈전이 더 빨리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터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뇌출혈 환자의 약 75%는 고혈압이 원인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혈압이 있는데 고지혈보다 고혈압이 더 위험합니까? 네, 응급 상황 되는 문제로 따지면 순위를 따진다면 사실 고혈압과 당뇨가 제일 위험한 요소고, 근데 그 내재되어 있는 것 중에 고지혈증도 포함되기 때문에 고지혈증도 심각한 뇌졸중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 보면 뇌졸중 발병 위험 정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위험이 높지만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 내에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또 뇌경색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당뇨가 지속돼도 뇌경색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중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사실 뇌졸중 고위험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들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알아두면 막을 수 있다. 뇌졸중 마지막 신호인데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쓰는 방법이고요. 누구나 뇌졸중을 판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첫 장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양팔 나란히를 해랍니다. 양팔 나란히 하면 이렇게요? 예.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되면 팔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못 올라가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팔을 올려보라고 하는 이유는 반신마비를 확인하기 위한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팔다리 한쪽 마비도 점여하게 있고 말도 점여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명확한 증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는 별 이상이 없는데 옆에서 이상하다고 해서 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직접 진찰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경우도 그렇죠. 은근히 있어요. 그럴 때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나란히를 했을 때 손바닥을 보이게 하면, 이게 애매한 경우는 눈 감고 10초만 있어 보세요 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 이상이 있다. 그러면 빨리 골든타임 내에 신고를 해서 응급실로 데려가야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외워놨다가 이거 뇌졸중 의심되면 해보라고 해야겠어요. 알아두면 막을 수 있다. 뇌졸중 마지막 신호 두 번째 장 보겠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를 살펴라. 아니 이 꼬리가 이게 뭐 뇌졸중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뭐 사실 한의원에도 우리가 뭐 안면마비로 왔다 해서 구안화사. 구안화사나 뭔가 느낌 이상해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안화사는 우리 말초
그 안면 신경마비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추신경마비는 이제 뇌출혈 관련, 뇌경색 관련 증상인데 그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한번 이제 웃어보세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입 모양을 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입을 이제 이렇게 환하게 웃는데 입꼬리 한쪽이 좀 처지거나 다른 쪽에 비해서 조금 티가 날 정도로 균형감이 없으면 이때 비대칭이 이상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곧장 응급실로 가시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아두면 막을 수 있다 뇌졸중 마지막 신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 보겠습니다. 맘마, 랄라, 가가를 외쳐라. 왜 맘마, 랄라, 가가를 외쳐요? 뇌졸중이 오면은 방금 알려드린 단어를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맘마는요 입술에서 나는 소리고요, 랄라는 경국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가는 연국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제대로 하려면 이 세 가지 부위가 협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뇌졸중 위험이 놓이면요 맘마, 랄라, 가가를 발음이 뭉개져요. 발음이 뭉개지면 랄라, 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잘 정확하게 발음이 안 나와요. 응급실에서는 저희가 이제 집 주소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주소. 하하해 하하하하하 그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대답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발음 어눌한 거는 이제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되는 강력한 위험 신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다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빨리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방금 알려주신 마지막 신호를 체크하다가 아무래도 뇌졸중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까요? 아무 병원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모든 병원이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인력을 다 갖추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병원이나 가시는 건 아니고요. 24시간 CT랑 그다음에 MRI 촬영이 가능한 곳에 가야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그런 병원도 있죠. 우리 응급의료센터 이상 119에 연락을 해서 환자가 이런 증상 때문에 뇌졸중이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환자를 싣고 이동을 하면서 해당 병원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시술이 가능한 병원인지 어떤 병원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환자 가족분들은 이 증상이 언제 생겼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의료진한테 알려주시면 그러면 이 검사랑 그다음에 이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를 통해서 적절한 병원에 적절한 시간 내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